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얘기. 지금 15번째 얘기죠. 이 15번째 얘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 강의를 하고 있는 최상진 집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죠. 좋은 인연에다가 좋은 만남의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이 최상진 집사가 인사를 드리면서 한반도 얘기 15번째 얘기를 강의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강토인 이 한반도 지형을 보면은 동쪽 지역과 북쪽 지역은 이 산간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남쪽은 비교적 평안지대를 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이 많기 때문에 옛부터 산수가 맑고 아름답고 훌륭한 곳이다. 이렇게 전하거든요. 상고수청하고 산명수란 강산이다 하고 분리돼 내려온 땅에 산이 많아서 산수가 맑으니 자연이 물이 좋기로 유명한 나라죠. 물맛은 세계적으로 우뚱가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라고 그러죠. 80억 인구의 50%인 30억에서 40억 인구가 오염된 물, 그러니까 물 부족으로 해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살고 있다는데 이 오염된 물로 인해 가지고 한 해에 죽어나가는 숫자가 얼마냐? 500만 명씩 죽어나간다고 했어요. 이 물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 물로 마셔가지고서. 이 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쟁에서 일어난 숫자의 10배가 된다고 그러죠. 죽는 사람이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10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의 심각성이 얼마나 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이게 지금 모로코와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물 부족 국가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물 부족 형상은 정말 끔찍하죠. 우리나라는 수도꼭지만 딱 틀면은 물이 짤짤 흘러내리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반도 우리 국토의 북부지방은 주로 산간지대와 산악지대로 형성돼 가지고 고원지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공업 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대고 그러나 이 남쪽보다는 사람 살기는 부족들한 곳이다 하죠. 남쪽은 이 평야로 이루어서 넓은 평야로 이루어지고 넓은 농지에 농사하기가 아주 좋은 기후 혜택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대륙의 해안가로 접해 있는 반도이기 있기 때문에 사만사원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죠. 거기다가 적절한 우량까지 갖다 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루한 남부 평야에다가 벼농사를 발전시켜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쪽인 이 중부지방 쪽인 이 연백평야와 개성지역, 개성평야인 이 임진강 하구까지 이 땅은 지금 북한이 3,900제곱킬로미터를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죠. 이 땅은 한반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라고 알려진 땅이에요. 특히 개성지역이 개풍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이 고려 인삼만큼 고려 시기부터 빨리 알려져 내려온 인삼으로서 고려 인삼만이 재배될 수 있는 이 개풍군의 토양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계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나라가 이 중국의 동북부 일부 지역과 여기 미국의 동북부 일부 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맛과 품질과 약효와 효능은 우리나라의 인삼을 같이 만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우리나라 한반도 인삼이 세계적으로 널리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가리켜 북공남농의 땅이라 하고 불려져 내려온 땅이에요. 이 한반도의 우리나라의 지형을 보면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죠. 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이 지형은 삼면에서 나는 많은 어패류와 해산물들 그리고 해안 지역에서 공급되는 이 소금 공급은 우리 선조들이 식생활 문화에 큰 구실을 주면서 살아오면서 내려왔고 또한 지금도 우리 민족의 식생활 문화에 큰 구실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민족들은 이렇게 한반도에서 이 삶의 주대 터전을 삼고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이 민족들이 우리 민족들은 비록 가난하지만은 맑은 물로 농사를 지면서 맑은 물로 곡물을 생산하고 맑은 물로 술을 빚어 내려오면서 남과 북에서 나는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남과 북에서 나는 것을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해가면서 하나의 큰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살아온 민족. 그러면서 한민족만이 독특한 문화와 국민성을 형성해 나가면서 한국민의 문화가 이루어져 내려온 것이 이 한반도예요. 우리 민족들이고. 이 한반도는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의 큰 경제권을 만들어주면서 내려온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남과 북으로 딱 갈라져 버렸죠.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맞춰 다른 정치 체계가 전혀 다른 두 개의 나라. 남과 북으로 딱 갈라서 한반도가 두 동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의 경제권을 주던 이 땅도 반토막이 되므로서 하나의 경제권도 반수부구가 되고 반토막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되어버리고 북한은 자원이 있는데 쌀이 아주 부족한 국가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누굴 탓해야 되느냐 이게.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던 조선 말기 시대의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들, 서글픈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들을 이 최장진 집사가 교과서 쪽으로 풀이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나가는. 그러면서 한반도는 왜 북의 3.8 도서는 분단 국가가 되고 지금의 남북한의 군사 분계선 왜 지그재그로 돼야 하는가 이걸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고난과 고초와 순환을 겪어내면서 건국되고 수립된 나라인가 이것을 강의하는 것이 한반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보자. 공짜로 들려드리는 얘기니까 다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전라도 곡창지대인 호남 평야에 자리 잡고 있던 이 고부고을에서 욕심 많은 이 벼슬아치들이 이 온갖 고초를 겪고 있던 고부농민들이 급기야는 들고 일어나면서 고부 하나를 습격했지요. 이것이 1894년 1월 10일 동짓달에 일어난 고부농민 반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고부농민 이 고부 하나가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별 충돌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알아가지고 머리에 도망친 상태예요. 이 별 충돌 없이 끝났다 하는데 그러나 이 고부관아 농민 사건에 결과적으로 이 가보농민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농민 봉기인 동학난으로 번지면서 거세게 동학난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자 조선에서 이 동학난은 순전히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불만을 품고 일어난 조정의 불만을 품고 일어난 난이죠. 이렇게 동학난이 번지기 시작하자 이 동학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각질에 번지니까 조정에서는 청나라에게 중국에 도움을 청하게 되고 이 청나라 군사가 지금 이 아산만에 들어와서 진을 친 거예요. 이것을 본 친일파와 일본이도 우리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일본군이 인천항에 들어와서 진을 친 거죠. 이 두 나라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조선의 지배권을 우월성을 놓고 가리기 위해 대극대고 충돌하다가 이 조선 땅에서 자기 나라 땅도 아닌 이 조선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1894년 6월에 조선의 땅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이 그 당시 서고식 군복과 서고식 이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일본군은 막강한 국력을 갖춘 국가로서 갖춘 군대로서 선전포고 없이 기습작전에 아주 능한 군대로 했는데 조선의 지배권을 노리고 벌어진 이 청일전쟁에서 결국은 중국이 크게 패고 말았죠. 조선 땅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델이 도망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중국의 이 사람들의 눈에 가시했던 일본인들이 이 조선 땅에서 중국인을 이 중국 땅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결국 중국이 일본에 패하면서 대만과 만주 일대와 요동반도 요동 땅을 일본에게 뺏기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게 전쟁에 패한 배상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느냐면 2억량의 돈을 지불했다고 했어요. 2억량의 돈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일까. 한 푼 줍쇼. 이 한 푼이 모여서 10푼이 되면 한 전이 된다고 그랬죠. 이 한 전이 또 모여서 10전이 되면 한 양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쌀 한 섬을 144kg으로 잡고 있죠. 이 144kg의 쌀 한 섬을 종조시대, 그러니까 조선의 1750년부터 1800시대 18세기에 얼마에 거래되느냐? 단량에 거래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용량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그 시대에 1884년 고종 21년에 급진 개혁파인 이 괴하당을 이끌고 있던 김옥균과 박용호 이런 사람들이 민씨 일파인 사대당을 몰아내려고 일으킨 것이 갑진정병이죠. 이 갑진정병에서 수구파의 이 거두인 민영이가 이끌던 이 사람들에게 이 급진패에게 칼을 맞아가지고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일상했는데 이 민영이가 누구냐 하면은 명성황후의 조카예요. 이 명성황후의 조카를 살려낸 것이 누구냐? 홀에서 알레 선교사예요. 이 알레 의뢰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으로 1894년 9월 14일 일본의 주선으로 조선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갑진 정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알레 선교사가 그 당시 조선의 외교 고문관을 했던 밀레 도로포의 조치에 따라 의사이자 선교사인 알레에게 치료를 부탁하자 알렌이 성공적으로 이 민영이를 치료해가지고 살려낸 거예요. 죽음 종지에 놀려있던 민영이를 극적으로 살려내자 서양 의술이 이때부터 조선에 인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알렌 어린 성경의사가 민영이를 살려내자 명성황후는 자기 조카를 살려내니까 민영이를 살려낸 감사의 표시로 알렌에게 10만 양을 하사했다고 했어요. 이 10만 양이 얼마냐? 지금의 돈이 50억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했어요. 이 10만 양을 하사받는 알레 의뢰 선교사는 명성황후에게 조선의 병원의 개설을 중요성을 요청하게 되고 명성황후는 민영이에게 지시하여 알렌을 도우라고 지시했는데 이렇게 명성황후는 이에서 조선의 최초의 현대병원인 광해원이 세워지면서 이것이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조선의 병원이 세워지고 배제학당과 이해화학당 같은 이런 학교가 세워지고 빈민구제 기관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은여 활동하던 그 대장검으로 유명하죠. 연속국에 이 은여들이 활동하던 해인서와 학인서를 이 고정임금이 이제는 필요 없으니 없애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1894년 6월에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크게 패하자 일본이 대만은 물론이고 조선 땅과 만주와 요동 땅을 넘보면서 중국을 압박하게 밀고 들어오자 놀란 것이 중국이 아니라 누구냐? 러시아가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이 러시아는 청일전쟁 당시인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는 300년을 이은 로마노프 이 왕조의 군 정치로 인해 가지고 산업혁명을 이끌어내지 못해 가지고 유럽 나라에서는 가장 낙후된 춥고 배고픈 나라였어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개발해 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면서 이 식민지를 더 독타지하려고 이 욕심으로 서로가 군사력을 확장하며 가공한 무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유럽의 강대국 중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제일 많이 또 차지했다고 그랬어요. 이 독일과 이탈리아가 무슨 일인지 분배해서 거의 제외됐다고 그랬어요. 독일과 이탈리아는 게르만 민족으로서 형제 국가이죠. 이렇게 독일이 이 불만스러움이 이 훗날 유럽의 전체의 전쟁의 불씨로 만들면서 소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는 발칸 반도에서 시라예브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만든 것이 독일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발발하게 만든 것이 원흉이 독일이라는 얘기예요. 영국은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이 일으킨 나라죠. 1750년대에는 모든 것을 석유로 대체한 나라예요.
유럽에서는 1760년에 디젤 기관차가 발명해서 달리는 시대라고 그랬죠. 이 영국이 이 18세기부터 중국에다가 아편을 밀수를 했는데 이 아편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일이 1840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이에요. 아니죠. 아편전쟁이에요. 이 아편전쟁을 해가지고 영국에게 중국이 크게 대패하고 말이죠. 패하고 말이죠. 이렇게 중국이 새 가진 틈을 타가지고 이 동양 땅을 야금야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시베리아 춥던 이 러시아, 이 시베리아 땅을 넘어가지고 중국 땅을 야금야금, 그리고 동양 땅을 침범하면서 남진하기 시작한 것이 이 러시아예요. 이때부터 우리 동양인들은 이 서양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조선도 서양인들이 두려움에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것이죠. 이 러시아는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1860년대인 이 대홍군 시기에도 조선의 진출을 노렸는데 대홍군은 이때만 해도 기독교에 큰 반감은 없었다고 그랬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도 열렬한 이 기독교 신자이고 고종의 유모조차도 기독교 신자였으니 기독교에 관한 이 큰 반감은 없었지만은 단지 남진하려는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철종 말기 시대부터 이 각지 민난으로 기독교 탄압이 뜸해짐을 타서 조선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이 베르누와 페노 선교사를 통해 영국과 불라서 세력을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은 별 효과를 얻지 못하자 이 자존심만 상한 이 대웅군이 반감으로 그 당시 기독교 수장격인 남종삼과 김정은과 그리고 부인이 프랑스 신부들을 체포해가지고 처형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기독교 신자를 8,000명이나 참수시켜버리는 것이 이 대홍군이죠. 이렇게 따뜻한 남쪽으로 남진하려고 조선을 엿보고 있던 러시아가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대만을 문을 열고 만주 일대와 요동 땅을 넘으며 밀고 들어오자 깜짝 놀라며 다급해진 이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한다는 목적 아래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인 거야. 이 독일, 프랑스, 이 러시아 이 삼국이 손을 잡고 일본에게 빼앗아 요동 땅을 중국에 돌려주라고 압력을 했고 결국 일본은 이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요동 땅을 중국에게 돌려주고 말한 거예요. 이 틈을 타서 러시아는 남진해가지고 인천과 여수야에 이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수 앞바다에 러시아 함대를 주둔시킨 것이죠. 조선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받아들인 셈이에요. 이렇게 되자 조선의 지배권을 완전히 움켜쥐었다 생각했던 일본이 다급해지자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영국을 또 끌어들인 거예요. 영국과 동맹을 맺고 미국과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우여적을 체결하는 거지.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16번째 한반도 얘기 다 정치해 주시고 웬만하면은 구독 신청을 해달라는 거죠. 구독을 한다 해도 돈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독 신청을 해주고 멀리 많이들 널리 보내달라는 얘기야. 안녕히 계십시오.